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오늘은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어,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한스 요나스입니다. 그리고 한스 요나스와 아, 아, 가상의 대화를 함께 이끌어줄 어, 학자로서 베이컨을 초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어, 우리 요나스와 베이컨이 서로 주고받는 가상의 학문적 대화의 주의를 잘 기울이면 여기 있는 이 이론들을 아주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스입니다. 그리고 요나스와 논의를 이끌어갈 하나의 파트너로서 베이컨이라고 하는 학자를 초대하였습니다. 자, 두 학자가 서로 주고받는 어, 논의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어,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과학 기술은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 기술은 마치 야누스의 속성과 같다. 즉, 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우주를 항해하며 지구 이외에 또 다른 행성을 인간 삶의 터전으로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멸종된 동식물을 복제하여 인간의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질서가 교란될 가능성이 높지요.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오염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지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빅브라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감시 사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명 연장과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유전자를 복제하고 그 결과 복제된 유전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련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교란되는 등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변형과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자,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역시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이 저장을 정보에 대한 원천을 정보에 대한 어떤 원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어떠한 이 권력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사생활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있다. 마치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등장하는 독재자인 빅브라더와 같은 그러한 이 정보 감시의 독재자가 출현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논의의 서두에서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이 지닌 야누스의 속성을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 쟁점에 대해서 먼저 베이컨은 저는 과학기술이 긍정적 측면을 지지합니다.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Knowledge is power. 여기서 지식이란 자연에 대한 순수한 알민, 과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실제적 도구로 활용하는 알므로서 기술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을 지배하여 인간의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지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이 운동하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연을 통제할 수 있지요. 이처럼 자연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두면 우리는 자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여 복종시키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인류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요. 특히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 즉 이상향 혹은 이상적인 사회는 욕망을 절제하는 정신적 수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회를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욕망을 절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할 만큼 충족하는 방식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야누스적 속성,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에서 우리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긍정적 측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아주 유토피아적 이 희망, 과학기술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희망의 관점을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고 하는 명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는 것,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자연의 원리,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아는 순수한 암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수한 알은 물론 과학인데, 사이언스 과학인데, 이러한 순수한 알이 아니라 그러한 알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는가? 바로 자연을 지배하는 실제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알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실제적 도구로서 활용하는 암, 바로 이것이 기술입니다. 기술. 즉 베이컨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연에 대한 알이 아니라 그 자연에 대한 알을 바탕으로 자연을 지배한다. 자연을 지배한다. 바로 그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로서의 알미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베이컨이 말하는 지식은 자연에 대한 암 플러스 그 알을 바탕으로 지배한다는 기술, 즉 과학 기술로서의 지식이 바로 베이컨이 의미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이 운동하는 어떤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밝혀내면 이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여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자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그래서 복종시키는, 그 결과 우리 인류는 좀 더 풍요로운 삶, 인류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 이상적인 사회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때 도달하는 그러한 차원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고 베이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컨은 토마스 모어가 욕망을 절제하여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지향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욕망을 충분히 충족하여 인류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연장선에서 우리 베이컨의 견해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소설 뉴 아틀란티스를 통해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섬인 이 벤살렘은 솔로몬 학원이라는 학술기관이 통치합니다. 이 학술기관은 과학적 탐구를 주도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와 관련한 사례로서 천국의 물이라는 음료수를 마시면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죠. 인공적으로 천둥과 번개, 비, 눈, 우박을 생성하여 언제든 대기의 변화를 조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개발한 고기나 빵, 음료수를 한번 섭취하면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자, 이러한 과학기술의 힘 덕분에 벤살렘 섬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마음껏 누리죠. 그리고 유토피아를 대변하는 벤살렘은 정치적 권위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정치적 권위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바탕을 둔 실용성을 통해 공공의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이지요. 자, 그래서 베이컨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전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모델로서 과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그 사회가 이제 벤살렘인데, 결국 벤살렘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풍요로운 방향으로 개선되는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 이 벤살렘은 정치적 권위를 통해서 다스려지거나 통치 혹은 작동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 권위는 없고, 그 정치적 권위를 대신해서 무엇이 이 사회를 작동시키는가, 무엇이 이 사회를 다스리는가, 바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용성, 이 실용성을 바탕으로 인류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회이죠. 결국 이 베이컨은 정치적 권위가 통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작동하는 사회가 바로 유토피아, 진정한 이상사회다라고 하면서 그 사회의 모습을 뉴 아틀란티스다라고 혹은 신 아틀란티스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은 과학기술의 영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군요.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 유토피아를 향한 희망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발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보다는 비관적 전망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이라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섭취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인류의 생산성과 복지가 증가하는 경제적 성공과 더불어 빈곤에서 벗어나 인간 개체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생물학적 성공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에너지 저장고는 고갈에 직면하여 인류는 더 이상 과학기술을 통한 자연의 착취와 고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요나스는 베이컨의 낙관적 전망, 즉 과학기술을 통해서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즉 물론 이 과학기술이 인류의 생산성과 복지를 증가하는 경제적 성공 플러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의 바탕을 두고 인간이 빈곤에서 벗어나 인간 개체의 수가 증가하는 생물학적 성공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자연을 착취하고 고갈시켰다. 즉 자연의 창고가
어, 인간의 착취로 인해서 거의 바닥이 났다, 고갈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자연도 이러한 인간의 착취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에 의존하여 사는 우리 인류 역시 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바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움, 파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결국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던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종말을 가속화시키는 힘으로 등장한 셈이지요. 이 힘은 너무나 막강해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으며 이 거대한 힘 앞에선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자, 결국 인간은 막강한 과학기술의 힘을 확보하였으나 그 힘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은 위협으로 돌변한 셈이죠. 즉 구원에 대한 전망이 계시론적 전망으로 변질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류를 파멸로 추동하는 과학기술에 제동을 걸 수 없는 공경에 직면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과학기술을 출현시켰으나 오히려 과학기술의 힘에 지배당하는 난관에 직면한 셈이죠. 이처럼 과학기술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은 파멸이 나는 비관적 전망 혹은 종말론적 징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종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통한 구원의 전망을 그리고 있는 베이컨의 이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나스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여 지배하기엔 도구로서 출현시킨 그 과학이 다시 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당하는 인간의 실상은 어떠하냐? 바로 그것은 과학기술을 통제할 수 없어서 과학기술이 착취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생태계의 파괴는 곧 인류의 파멸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베이컨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적, 낙관적 전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이 요나스는 요한계시록의 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즉 과학기술이 통제 아래 놓이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인류 역시 파멸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 전망을 그리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출현시킨 과학기술이 그 과학기술이 다시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더 이상 과학기술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의 이 파괴를 걷잡을 수 없고,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그 생태계에 의존하는 인류의 파멸은 너무나 당연하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베이컨의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해서 뭔가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나스의 지금까지 견해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나스 당신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는 과학기술이라는 이 도구를 바탕으로 자연을 정복하여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학기술에 인류가 지배당하여
종말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의 힘에서 비롯하는 종말론적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현시킨 이 과학기술, 그래서 상당 부분 자연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도한 이 자연에 대한 착취로 인해서 더 이상 과학기술을 감당할 수 없는 난국에 직면했다. 즉 과학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다. 즉 인류가 과학기술의 지배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인간 역시 종말의 위협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전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 대안을 제시하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요나스가 그 대안과 관련하여 저는 새로운 윤리로서 책임 윤리를 제안합니다. 윤리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즉 예를 들어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 그 책임으로서 죄책감 혹은 후회에 직면하거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임 윤리는 책임의 지평을 넓혀가지요. 자, 먼저 인간의 행위와 관련한 책임의 대상을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체로 확장합니다. 다음, 인간 행위와 관련한 책임의 시점을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합니다. 결국 책임의 지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된 셈이죠. 즉 공간적 맥락에 속한 대상의 확장을 도식하자면 그 대상이 인간 상호관계로서 사회 혹은 도시에서 지구 생태계로서 자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 맥락의 확장을 도식하자면 현재에서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생태계 파괴와 이로 인한 인류 종말에 직면한 그런 비극적 상황에서 그 대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요나스는 책임윤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윤리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있는데 이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의 범위, 책임의 지평을 확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그 책임의 대가로서 비난을 받게 되죠. 책임의 대가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쨌든 윤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윤리의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윤리의 영역이 아닌 차원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자가 밀림에서 멧돼지를 잡아먹을 때 우리가 사자에 대해서 너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거나 죄책감을 느끼라거나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즉 윤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리의 영역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책임의 형태는 비난, 도덕적 비난, 죄책감 이런 등등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책임의 범위를, 책임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책임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책임의 지평을 어떻게 넓히느냐? 먼저 두 차원으로 넓힌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은 책임의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책임의 대상을 어떻게 넓히느냐? 그 책임의 범위를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체로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인간이 한 행위에 대해서 기존에는 인간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지만 인간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기존에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미친 영향 중에서 인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미친 영향 중에서 인간에게 미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인간 이외의 자연에 미친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에게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자연,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까지도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책임의 지평을 넓히는 첫 번째 차원은 그 책임의 대상을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체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책임의 지평을 넓히는 두 번째 차원은 뭐냐? 그것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을 묻는 그 시간적 맥락이 아주 가까운 현재에 머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임의 시점을 이제는 미래로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가까운 현재에 미치는 결과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미치는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과 관련한 시간적 맥락을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요나스가 말한 책임 윤리는 인간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지평을 넓히는 것인데 그 넓히는 차원은 대상을 넓히는 차원과 시간을 넓히는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대상을 넓히는 차원은 일종의 공간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간적 맥락에 속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 상호관계에서, 즉 인간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사회, 인간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도시에서 지구 생태계 전체, 즉 자연으로 공간적 맥락에 속한 책임의 대상을 넓힌다. 두 번째, 시간적 맥락과 관련하여 그 책임의 시점을 현재에서 미래로까지 넓힌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의 시점이 가까운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책임윤리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